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회사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죽어도 안 팔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술렁였었고, 근데 이 발표가 겉만 보면 정확히 반대로 읽게 됩니다. 일단 왜 다들 놀란지부터 살펴보면요. 이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죠. 무려 84만 개를 샀는데요. 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지금 값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손해가 무려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회사 주가도 지난 한 달 사이에 40% 넘게 빠졌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말들이 나올 만하고, 근데 나쁜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아주 드문 일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200주 평균선이라는 걸 뚫고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지난 4년 동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 그게 200주 이평선이죠. 그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최근에 4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손해 구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2023년 초 이후로 처음이었는데요. 3년 넘게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까지도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관측이 됐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이번 달에만 6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고요.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도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셀러의 회사는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지도 않았었어요. 딱 봐도 이거 진짜 끝인가 싶은 그림들인데, 근데 저는 이 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조금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세일러가 판다고 한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수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은 84만 개가 넘어가죠. 근데 팔겠다고 한 건 많아봤자 2만 개 정도입니다. 전체의 2.5%도 안 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걸 매도한다고 해서 전부 다 파는 게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팔겠다고 한 바로 그날에 또 다른 발표도 같이 했습니다. 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을 오히려 올린 거예요. 게다가 자기 회사 주식을 3조 원어치나 사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돈이 급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왜 같은 날 돈을 더 쓰겠다고 발표를 한 걸까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시려면은 마이클 셀러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발표한 거는 규칙에 가깝습니다. 회사 돈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바로 이런 계획표예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매달 이자처럼 배당을 주는 특별한 주식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 배당을 앞으로도 꼬박꼬박 주려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약 99조 원어치나 사모았었고요. 근데 또 그와는 별개로 현금 4조 원 정도를 따로 쌓아뒀습니다. 그게 앞으로 1년치 배당이랑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거는 이 계획의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정해진 목적에만 쓰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싫어져서 파는 게 아니라 회사 살림을 안정적으로 굴리려고 준비해둔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일러가 손들었다, 이런 말과는 결이 많이 다른 상황인데,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시면은 이제 진짜 소름 돋는 게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뉴스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세일러의 매도 소식, 20조 원의 손실, 극단적인 공포, 그리고 시장의 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까지도, 이게 전부 다 따로 노는 뉴스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시장이 잔뜩 겁에 질려있다, 이걸 말을 해주고 있는 신호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시장에 이렇게 겁에 질려있는 자리가 과거에는 대체 어떤 자리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200주 이평선 그 아래로서 비트코인이 내려간 순간들을 과거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자리들이 대부분 폭락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락이 거의 끝나는 막바지, 바닥에 가까운 자리였다는 거고, 다들 무서워서 던질 때가 지나고 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물론 과거가 그랬다고 이번에도 똑같다, 이런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뉴스를 정반대로 볼 여지가 생기고, 이 사실상 그동안 코인 시장이 가장 무서운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럼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셀러가 이번에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한꺼번에 매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만큼만 질서 있게 매도하는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 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위험의 뇌관을 셀러가 직접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셈이겠죠. 이 겉으로 무섭게 들리던 뉴스가 사실은 무서움을 덜어주는 뉴스였던 거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죠.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9,100만 원 라인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8,500만 원 라인 지지선이 강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라인은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요, 버텨주는 자리를 뜻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달러 값이 오를 거다. 이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 돈이 잔뜩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돈이 쏠리게 되면은 이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방향성이 확확 바뀌기가 쉽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성적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 성적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은 몰려있던 돈들 반대로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달러가 약해질 거고 그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만 버텨주게 된다면 여기가 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 시나리오도 같이 보셔야겠죠. 만약에 8,500만원 지지선이 무너진다. 그럼 7,000 후반, 8,000 초반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보는지 이렇게 관망하는 자리에 가깝겠습니다. 참고로 리플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보통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닥 다질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흐름들 함께 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급하게 사고 파는 것들을 가장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이클 셀러의 매도 뉴스는 겉으로 무서웠었지만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위험의 뇌관을 스스로 없앤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뉴스는 하필이면 역사적으로 바닥에 가까웠던 자리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런 보장은 없겠지만요. 헤드라인만 보고 반대로 움직이면 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나올 그 고용 성적표 하나가 이 팽팽한 균형을 과연 어느 쪽으로 무너뜨리게 될까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은 하락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하락 이후에는 반등, 상승장이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이 다음 상승장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평균 단가가 만약에 높다라고 하신다면요.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출지 미리 계획을 하시고 또 현금 비중 같은 것들도 미리 함께 준비해두는 것들이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65일 하락장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반등장, 상승장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정보방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단기 저점 분할 매수를 중요하게 안내드렸던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도 하락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방금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 갑자기 다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록,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두나무까지도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쟁쟁한 회사들 사이에 리플까지도 딱 껴 있습니다. 이걸 본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생각하셨겠죠. 드디어 XRP 상승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바로 그날 XRP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상승한 게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을지 오늘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XRP를 볼 때 뭐부터 보셔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뉴스냐? 한번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이번에 오픈 스탠다드라는 회사가 새 코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정확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종류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보통 코인과는 다르게 항상 똑같은 값에 딱 붙어 있도록 만든 코인인데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뜻으로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코인 이름은 오픈USD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코인이 특별한 이유는 한 회사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무려 140곳이 넘는 기업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많은 회사가 한꺼번에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사실상 두 회사가 꽉 잡고 있거든요. 테드랑 서클이라는 곳인데 이 둘이 무려 시장의 8화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절대로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넘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큰 시장을 두 회사한테만 맡겨준다는 게 다른 큰 회사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아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인은 참여한 회사들끼리도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존 강자였던 서클은 주가가 하루 만에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 사건을 얼마나 크게 봤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명단에 리플랩스가 들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리플은 이미 자기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 있죠. 이름이 RLUSD고 그냥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코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굳이 남들이 같이 만드는 코인에 숟가락을 얹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더 이상해지는데요. 이 새 코인 오픈 USD는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솔라나라는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이 참여는 했는데
정작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코인이 출발을 한다는 거고, 그럼 대체 리플은 여기서 뭘 얻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시면은 왜 XRP 가격이 안 올랐는지도 같이 풀리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리플이 이 연합에 들어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플은 코인을 새로 내는 쪽이 아니라 연결해주는 쪽으로 들어갔고, 어려운 말로 통합 파트너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코인이 오갈 때 지나갈 길을 리플이 하나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오픈 USD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때 그 일부가 리플이 만든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부터 소름 돋는 부분이 시작돼요. 리플이 지금 어떤 코인이 이기느냐, 여기에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코인이 이기든지 간에 그게 지나갈 길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 USD가 잘 되면 그 길을 지나가고요. 리플 자기 코인이 잘 돼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리플은 통행료를 챙기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코인도 그대로 두면서 남의 연합에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에만 걸지 않고 전부에 살짝씩 걸쳐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말뿐인 계획이 아니에요. 마스터카드 같은 큰 회사는 이미 리플이 만든 코인을 실제 정산에 쓰고 있고요. 결국에 리플의 이 길깔기가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럼 완전 대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함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거, XRP라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자꾸 같은 걸로 착각하니까 매번 좋은 뉴스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리플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냈죠. 회사가 역대급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만들면서 자기 코인도 키워나갔어요. 근데 그동안 XRP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흘러내려갔죠. 지금 XRP는 1600원 라인까지 떨어져 있는데 리플랩스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XRP 코인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셈이죠. 이번엔 똑같았습니다. 그 대단한 명단이 공개된 날 어땠나요? 회사에는 좋은 뉴스였지만 오히려 코인 가격은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리플이 깐 그 길은 지나갈 때 받는 통행료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회사에는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코인 가격을 크게 밀어올릴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오픈 USD는 리플의 집이 아니라 솔라나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XRP가 직접 쓰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코인은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요. 앞으로도 리플이라는 회사의 위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클 거고 적어도 코인이 실제로 많이 쓰이기 전까지는 그래요. 여기서 기억해둘 만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에 페이스북도 이렇게 큰 회사들 잔뜩 모아가지고 비슷한 코인 만들다가 나라 규제에 막혀가지고 결국에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견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XRP를 볼 때 뉴스 제목에 리플 나왔다 이렇게 급하게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리플이 깐 그 길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이 수요와 관련된 여부겠죠. 회사들이 진짜로 그 길로 돈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때는 코인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겠고 반대로 이름만 명단에 올라있고 실제로 안 쓰인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가격은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지 딱 이것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리플도 들어갔습니다. 리플은 어느 코인이 이기든지 간에 지나갈 길을 미리 깔아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게 곧장 XRP 가격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진짜 보셔야 될 거는 그 길이 실제로 쓰이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리플이 이렇게 남의 연합에까지도 들어가서 길을 까는 동안 정작 리플이 만든 자기 코인은 지금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상승하면 더 상승할 것 같고 조금 하락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익을 내고도 익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요. 거거의 불장처럼 끝없이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수익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5%가 됐든 10%가 됐든 꾸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들이 결국에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나가시면 매도는 점점 더 쉬워질 거고요. 매도가 쉬워지면 다음 기회도 훨씬 더 편하게 준비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 단기 종합방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현실적인 목표가를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에서는요.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구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을 크게 노리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쌓아가는 습관들을 먼저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하지만 팔아야 내 돈이라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을까요? 대부분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리플 XRP가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이상한 자리에 놓여 있었죠. 기술이 나빠서도 아니었고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XRP라는 코인의 운명이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었고요. 이게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었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결정권이 나한테 없었으니까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 판을 흔드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미국에는 증권을 감시하는 기관이 있죠. 이걸 영어로 줄여서 미국 SEC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을 감독하는 기관하고 비슷합니다. 이 SEC 측에서 이번에 새로운 발표를 하나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고 곧바로 XRP의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어요. 이번에 SEC가 무슨 일을 했느냐?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새로 나온 어떤 투자 상품들을 일단 멈춰 세웠고,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사람들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의견을 모으는 절차인데요, 승인 도장을 쾅 찍은 게 아니라 서류를 하나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은 조금 김이 빠지실 수 있겠죠. 겨우 서류 한 장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증이 생깁니다. 승인도 아니고 그냥 의견 듣겠다는 지루한 서류인데 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유심히 볼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XRP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가격과는 다르게 XRP로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요, 시장에 돈들은 XRP로 들어오고 있다.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이상한 점을 이해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무서운 것의 정체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XRP가 오랜 시간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코인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이걸 두고 몇 년 동안 싸워서 왔었고, 증권이라는 건 주식처럼 나라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투자 상품을 뜻하죠. 근데 만약에 XRP가 증권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사고 파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회사도 계속해서 발이 묶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가 XRP한테는 거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정했을까요? 바로 그 SEC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예전 같은 경우에 이걸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으로 정했었다는 거고, 이렇게 힘가진 쪽이 규칙 없이 그때그때 결정하는 걸 재량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해진 답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뜻인 건데, 실제로 몇 년 전 SEC 책임자는요, 이 재량을 써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직접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때 XRP를 들고 있던 분들께서 겪은 게 바로 그 공포감이었습니다. 내 자산의 운명이 규칙이 아니라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번에 그 지루한 서류가 왜 중요한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SEC의 새로운 책임자는 이름이 폴 애킨스죠. 이 사람은 앞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애킨스가 하는 일을 딱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은 한 사람의 판단을 글로 적힌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이건 증권인 것 같으니까 문제 삼겠다, 이렇게 이걸 사람이 정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이런 조건이면 증권, 또 저런 조건이면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표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누가 와도 정답이 똑같아져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SEC는 코인들을 종류별로 나눈 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5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 4가지는 증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투자 상품을 시장에 올리는 방식도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 하나하나 따로 심사했었다면요, 이제는 정해진 기준만 맞으면 올릴 수 있게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의견 수렴 서류도 방향성이 똑같아요. 규칙을 글로 정리해가지고 한 사람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거죠. 애킨스 본인은 디지털 자산을 두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금융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냥 단순하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규칙을 새로 쓰겠다는 신호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아까 그 이상한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죠. XRP 리플 홀더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을 기다려왔었고, 이 소정에서 이기는 거, 그리고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오는 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 근데 사실 XRP한테 진짜 승리는 그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규칙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란한 뉴스들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그 지루한 서류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 리플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방금 벌어졌는데 그게 하필 서류처럼 생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가격은 빠지는데 돈은 들어온다, 이상한 일도 설명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요, XRP를 담은 투자 상품이 있죠. 주식 계좌만 있으면 XRP를 직접 사지 않고도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이런 걸 ETF라고 부르는데, XRP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런 상품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XRP한테 ETF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상품으로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이 상품에 쌓인 돈만 2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8주일 동안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지난 한 주에만 350억 넘게 들어왔고요.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을 담은 똑같은 종류의 상품에서는 하루 만에 6,900억이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XRP 쪽으로는 돈이 들어왔고요. 비트코인은 돈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소름이 돋는 지점이냐면은 이 방향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전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와중에 XRP로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모든 것들을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기서 조심스럽게 읽을 수 있는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큰 돈을 움직이는 쪽이 XRP를 나머지 코인들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 서류는 지루한데요. 이 시장의 돈들은 이미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XRP가 크게 상승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XRP 가격은 약 1,600원대입니다. 올해 초의 고점이 3,700원이었으니까 지금 정말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죠. 비트코인도 9천만 원대까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도 지금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섰어요. 게다가 XRP에 대해서 정식으로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를 가장 그럴듯하게 그려보면요. 지금 시나리오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XRP의 밑바닥, 그러니까 구조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겠지만 단기적인 가격은 여전히 시장 전체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크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근거가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이 돈의 흐름을 보면 큰 손들은 XRP를 따로 떼어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XRP는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시장 전체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바닥을 다지는 시간과 가격이 상승하는 시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실 게 볼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 이번에 미국 SEC가 한 일은 승인이 아니라 규칙을 글로 정리해서 한 사람의 판단을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XRP한테 진짜 중요한 건요, 가격 한 방이 아니라 바로 이 변화인 거고요. 실제로 큰 돈은 이미 XRP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들. 다만 단기적인 가격은 아직까지 시장 전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시간과 상승하는 시간은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규칙이 한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대신하는 그 순간 XRP 가격은 과연 언제부터 시장 전체랑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시점을 데이터로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도 매매 전에 얼마나 충분히 생각을 해보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가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렇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습관들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비중은 적절했는지, 목표가는 현실적이었는지, 하락이 나와도 흔들림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다 보면요, 이 실제 매매에서도 훨씬 더 차분한 판단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장에서 모든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준비된 기회만 대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습관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폭락하면서 분위기가 축 처져 있던 와중에 반가운 뉴스 하나가 딱 떴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건 측에서 바로 리플을 띄웠다는 소식인데요. 다들 드디어 진짜 호재다 이러면서 반가워했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 이번에 JP모건이 실제로 쓴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기나긴 글 안에서 리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건데, XRP라는 말도 없었어요. 리플의 블록체인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사에서는 JP모건이 리플을 최고의 기술로 콕 집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작 원문에는 그런 말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뉴스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왜 이렇게 만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JP모건이 진짜로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JP모건 측에서 쓴 글의 핵심은요,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토큰화라는 기술은 분명히 대단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토큰화라는 거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진짜 재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런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데 몇 날 며칠씩 걸리는데요. 근데 이 기술을 쓰면은 그게 단 몇 초 만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전히 장비인 얘기 같습니다. 근데 JP모건 측에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단 반드시 나라가 정한 규칙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규칙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코인이나 회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요, 사실 칭찬보다는 오히려 경고에 가깝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해외 정통 매체들 측에서도 이 글은 크립토를 띄우는 글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조심시키는 글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리플 얘기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리플 얘기는 JP모건이 한 게 아니었고요.
한 크립토 전문 매체가 그 글을 읽고 이 조건에 제일 잘 맞는 게 리플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해서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한국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어느새 JP모건이 리플을 지목했다. 살짝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사실 리플을 응원해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은 자기만의 블록체인 송금망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로 JP모건이 지금까지 처리한 돈이 무려 5,600조 원입니다. 하루에만 10조 원 정도씩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JP모건은 이미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거 둘이 경쟁자 아니냐? 그렇다면 이 뉴스가 리플한테 오히려 나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오는데요. 지금 JP모건은 그 글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블록체인 위에 올렸다고 해서 그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다. 주식처럼 생긴 거는 주식 규칙을 지켜야 되고 거래소처럼 돌아가는 곳은 거래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제를 피해 다니는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엄격한 규칙이 진짜로 만들어지면 누가 가장 편하지? 이렇게 엄격한 규칙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가장 편할까요? 처음부터 규칙에 딱 맞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가장 편하겠죠. 그리고 리플의 블록체인이 바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능, 누가 발행한 자산인지 확인하는 기능 같은 게 처음부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지어 리플 같은 경우는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묶거든 자기만의 코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측에서 규칙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쓴 그 편지가 본인 의도랑 상관없게 리플이 유리해지는 판을 대신 그려주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이 경쟁자가 그은 선이요. 오히려 리플한테는 유리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놓치고 있는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나가지고 무조건 상승하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런 건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방금 전 그 규칙에서는 양쪽에 날이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주식처럼 생긴 건 주식으로 규제한다. 이런 그 말은요. 사실은 리플이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랑 소송했던 바로 그 문제였죠. 규제를 세게 하자라는 칼은요. 언제든 리플 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글 한 편이 나왔다라고 해서 누가 XRP를 실제로 사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격을 진짜로 움직이는 거는 뉴스가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XRP를 담은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에서 XRP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통과됐느냐예요. 근데 그 투자 상품에서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막혀 있어요. 실제로 지난 6월 달에는요. 리플 관련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가격은 시장 전체가 같이 내려가는 흐름들에 휩쓸려서 똑같이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냉정한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를 딱 한 가지의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JP모건 뉴스 하나로서 가격이 확 튀어오르긴 어렵겠고 당분간의 시장 전체 분위기랑 이 법의 통과 속도가 가격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가격이 상승을 안 했다는 건요. 지금은 오히려 개별 호재보다도 이런 큰 흐름들이 시장을 쥐고 있다는 뜻이겠고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는 사람 숫자는 최근에 2주일 만에 72% 증가했죠. 그리고 그 값이 고정된 리플 코인이 발행되는 주요 무대도 이더리움에서 리플 쪽으로 처음에 넘어왔습니다. 즉 지금 당장 가격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 스미스라는 재료 자체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거고 이런 재료는 보통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서야 가격에 반영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으로 보셔야 될 선만 아주 짧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지금 XRP는 1,500원, 1,600원 라인이고요. XRP 1달러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바닥선입니다. 만약에 이 선이 하루라도 확실하게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 바닥 라인이 1,1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위로는 1,800원을 다시 넘어서야지 반등 얘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딱 이 중간 사이에 갇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JP모건은 원문에서 리플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리플의 경쟁자에 가깝겠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이 원하는 그 규칙들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리플한테 유리한 판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들. 다만 지금 당장의 XRP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아니라요. 이 법안 통과랑 시장 전체 흐름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지금 리플한테 유리한 그 규칙을 정작 미국 의회는 언제쯤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리플의 XRP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시장이 정말 멈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리플 XRP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둔하더라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순환을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들만 바라보면 시장이 답답해 보일 거고요. 또 시장 전체를 바라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타이밍에 리플보다 알트코인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평단 관리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다른 기회도 함께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죠. RLUSD가 자꾸 커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늘 이런 걱정이 따라붙죠. 이러다가 XRP가 진짜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퍼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실제 기록을 열어봤어요. 근데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요. 먼저 RLUSD 같은 경우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값이 거의 달러에 고정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일정하게 묶어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러요. 값이 출렁이는 XRP랑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RLUSD를 더 많이 쓰게 되면 XRP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조금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죠. 리플 쪽과 가까운 한 회사가 굳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래요. RLUSD는 XRP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해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해명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걱정이 진짜로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대체 무슨 근거로서 걱정을 반박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에버노스고요. 근데 이 회사가 XRP를 자기 자산으로 잔뜩 들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려 볼 건데 일단 이 회사가 블록체인에 실제로 찍힌 기록들을 전부 뒤졌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공개 장부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는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돈의 단위들은 전부 우리 돈으로 바꿔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숫자입니다. XRP가 오고 가는 그 장부 위에서 RLUSD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00번 거래하면 그 중에 한 번도 안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번 중에 12번 정도가 됐어요. 짧은 시간에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시장의 돈 규모도 볼까요? RLUSD랑 XRP를 서로 맞바꾼 거래만 따로 모아봤더니 6개월 동안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어치였습니다. 이 코인이 처음에 나온 뒤로 이 방식으로 오고 간 돈은 전부 다 합치면 3조 5천억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정말 잘 나가는구나 싶으시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그 12%라는 숫자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비중이 늘어났다는데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RLUSD 거래가 진짜로 많아진 경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옆에 있던 다른 거래가 줄어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경우겠습니다. 근데 같은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 장부 위에 다른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에는 RLUSD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옆이 조용해진 영향력도 분명히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주는 것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 그냥 1%에서 12%로 폭증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하는 사람 자체가 바뀐 흔적인데요. 이 RLUSD를 사고 파는 방식이 그동안 좀 왔다 갔다 했었죠.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값을 부르고 사고 파는 방식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기계가 알아가지고 값을 매겨주는 방식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사람이 직접 값을 부르는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 방식이 전체의 80% 정도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계가 값을 매기는 곳은 보통 개인들이 편하게 씁니다. 반대로 사람이 직접 값을 부르는 곳은 큰 돈을 굴리는 전문가들이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손이 개인에서 전문가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가볼까요?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커지는데 왜 그게 XRP한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그 장부 위에서는요, 무슨 거래를 하든 반드시 XRP가 있어야 됩니다. RLUSD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RLUSD가 움직이려면 그 밑에서 XRP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아주 작은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 수수료는 XRP로 내요. 근데 아예 이 XRP는 그냥 어디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태워서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걸 소각이라고 하죠. 쓴 만큼 조금씩 XRP가 영영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죠. RLUSD 거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RLUSD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면 그 밑에서 XRP도 그만큼 많이 움직입니다. XRP가 많이 움직이면 수수료로 내는 XRP도 많아지겠죠. 그럼 태워서 없어지는 XRP도 늘어나겠죠. 이게 실제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RLUSD를 직접 결제한 규모가 2년 전쯤에는 우리 돈으로 950억이었는데 최근에는 약 7조 원까지 뛰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지는 RLUSD 거래 건수도
예전에 5만 건 정도에서 지금은 100만 건 안팎이고요. 이게 전부 다 밑에서 XRP를 쓰고 조금씩 태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시면은 조금 소름 돋는 지점이 뜨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화면에서 실제로 사고 파는 건 뭘까요? RLUSD, 그러니까 값이 움직이지 않는 그 코인입니다. 사람들은 XRP를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걸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뒤에서는 매번 XRP가 조용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XRP가 없으면은 그 거래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거고, 에버너스 쪽 임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트레이더 눈에 XRP는 보이지 않겠지만 중간에 있는 그 XRP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요. 여기가 바로 반전인데요. 이 보통 일반적인 코인은 눈에 띄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아야지 그 코인이 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XRP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거래하는 손이 전문가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인즉슨 개인들이 재미로 사고 파는 단계를 지나서 큰돈이 실제로 일을 처리하려고 XRP를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쓰임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아니 그럼 XRP가 지금 엄청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이 숫자들이 커 보여도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 장부 위에 있는 RLUSD 수량이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큰 판에 있는 수량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전체로 넓혀보면은 세상에는 훨씬 더 큰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에 비하면 RLUSD는 아직까지 아주 작은 편이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리플이 자기 앞마당에서 이겼다는 얘기에 가깝겠고, 세상 전체에서 1등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누가 냈는지 다시 떠올려 볼게요. 아까 이 회사가 XRP를 잔뜩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에버노스라는 회사는요, XRP를 회사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XRP가 잘 돼야지 이 회사도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보고서는 완전히 중립인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XRP 편인 사람이 쓴 응원가에 가깝고,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앞에서 나온 숫자들은 블록체인에 실제로 찍힌 기록들이고요. 해석은 편들 수 있어도 숫자 자체를 지어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방향성은 진짜다. 다만 크기는 아직까지 작다는 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한 쪽은 XRP 편이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앞으로도 RLUSD가 그 장부 위에서 조금씩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XRP를 쓰는 일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건 누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RLUSD가 움직이려면 XRP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게다가 거래하는 손이 전문가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보일 겁니다. 이 큰 돈은 재미로 들어갔다가 금방 빠지지 않아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당장 XRP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보다는요, 이 밑에서 바닥 공사가 진행되는 이야기에 가깝겠고,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가, 이거를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그 장부에서 찾아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래 방식이 계속해서 우위를 지키는지, 이 두 가지가 유지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림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목표 가격만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도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허락하는 가격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예전에 팔지 못했던 기업들 때문에 이번에는 더 높은 가격만 기다리다 보면요, 이런 후회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움직임을 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상승 구간에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인 거고, 내가 리플이나 XRP 여러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최고점을 맞추려는 욕심보다는 계획한 가격에서 차근차근 수익을 실현하는, 수익을 쌓아 나가는 습관들, 이게 훨씬 더 오랜 시간 살아남는 투자로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스트레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회사인데, 여기에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가까워요. 근데 이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에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 하나를 승인을 했어요. 그 계획의 핵심에는 바로 이겁니다.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매도라도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2조 원에 가까운 돈들인데, 여기서 팔아야 되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약 2만 개 정도요. 회사가 가진 전체의 2.5% 정도 규모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절대 안 팔겠다던 사람이 왜 갑자기 매도할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려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수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회사가 자기 돈만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별한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 특별한 주식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는 회사가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 이걸 어려운 말로 배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더 불어났죠. 배당하고 이자를 합치면 매년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 나갑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회사 곳간의 현금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다는 거고, 한때는 이 현금이 앞으로 14개월 정도 이자만 겨우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쳤어요.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웃돈이 붙어가지고 더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그 웃돈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급하면은 비트코인이라도 팔아가지고 이 돈을 메꾸겠다라고요. 그리고 그 급할 때 쓸만한 버튼을 미리 만들어준 게 바로 이번 발표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판다가 아니라 팔 수도 있다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계획으로 팔린 비트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고요.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기한도 없었습니다. 팔지 않으셔도 돼요. 회사도 우리는 팔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곳간의 현금을 다시 채워놨는데요. 지금은 약 4조 원까지 다시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26개월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수량입니다. 14개월에서 26개월로 늘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발표가 나온 날 회사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 걱정은 덜었네 이러고 안심했기 때문이겠고요. 겁먹은 게 아니라 안심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뉴스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큰 회사가 빚까지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잔뜩 사모으는 거, 이게 코인이 진짜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요. 상당히 진지하고 있어 보이는 방식이라고 여겼었죠. 반대로 도지코인 같은 거는 그냥 장난 같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이 그 생각을 뒤집어요. 진지해 보이던 그 방식에 숨어있던 약점이 드러난 거고, 빚으로 산 물건은 그 빚 때문에 다시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잔뜩 쌓아둔 비트코인은 상황이 나빠지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죠. 큰손 하나가 큰 매도자 하나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장난 취급받던 도지코인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은 한 회사가 빚을 내가지고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죠. 여러 곳에 나눠가지고 뿌리는 방식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난달 도지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팍소스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고요. 이 팍소스가 어떤 곳이냐?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거대한 결제 서비스들이 쓰는 뒷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수억 명이 이렇게 쓰고 있는 어플 안에 도지코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게다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을 담은 ETF도 상장됐습니다. 여기서 ETF는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인데 결제용 지갑 어플도 나왔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지코인이 가려는 이 길 자체가 이 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도지코인에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억지로 팔아야 되는 거대한 세력이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묘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도지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 중에 빌리 마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정말 아이러니한데, 예전에 자기가 가진 도지코인을 전부 다 팔았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였습니다. 월세를 내고 먹고 살아야 됐었거든요. 그때 매도한 도지코인이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판 사람인데, 반대로 세일러는 절대로 팔지 말라 이렇게 외친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살려고 팔았던 사람이 만든 코인은 억지로 팔만한 세력들이 없는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팔지 말라던 사람의 회사는 팔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죠.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번에 세일러의 옛날 영상이 인터넷에 돌면서 마커스는 짧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거 짤 하나를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여유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제가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스트래티지가 당분간 실제로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근거가 있어요. 먼저 회사 스스로 팔만한 의무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팔아야 되는 기한도 없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 발표에 사람들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했죠. 주가가 오른 게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팔면 손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이 한 개에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값은 9천만 원 안팎입니다. 비싸게 산 걸 싸게 팔면 손해가 그대로 확정되죠. 그래서 파는 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급할 때 마지막에 꺼내는 방법이고, 게다가 회사는 이미 곳간을 4조 원까지 채워서 26개월치 여유를 만들어뒀습니다. 급하게 매도할 이유를 스스로 줄여드는 셈이겠죠.
그래서 이 버튼은 지금 당장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에 가깝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코인은 어떨까요? 여기서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번 일 하나로 도지코인이 내일 당장 폭등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빚으로 쌓아두는 방식은 이번에 약점을 보여줬고, 도지코인이 가는 방식은 그 약점이 없다는 게 조금 더 또렷해진 거죠.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도 분명한 숙제가 있어요. 도지코인은 매년 약 50억 개 정도씩 새로 발행이 되죠. 그 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겨낼 만큼 쓰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야 돼요. 게다가 손잡기로 했다, 이런 발표랑 진짜로 사람들이 쓰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을 차분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지금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지만요, 아직까지 팔지 않았고, 또 이건 안전정책에 가깝습니다. 이번 일은 빚으로 쌓아두는 방식의 약점이랑 도지코인이 가는 정반대 방식을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팔았던 사람이 만든 코인은 튼튼해지고요, 절대 팔지 말라던 사람의 회사는 매도할 버튼을 만든 정말 묘한 그림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 순간 시장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숫자로서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원칙은 내가 처음에 세운 원칙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매수할 때 짧게 수익 내겠다고 시작했다가 막상 상승 시작하면 목표가 계속 높이면서 안 팔고 계시죠. 이 장기 투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투자 심리들 때문에 이 수익을 눈앞에 두고도 매도를 놓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때 팔 걸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기 종합방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설정하셔라 안내드리고 수익 실현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 상황보다는 내 감정들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원칙이 무너지기 쉽겠죠. 처음에 세운 계획들 끝까지 지키는 습관들이 결국에 꾸준한 수익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